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월요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의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비명계 탈당파의 미래 대연합이 가칭 개혁 미래당을 공동 창당했습니다. 제3지대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까지 두 개 텐트로 압축이 됐는데 통합을 위한 양측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불화살 3-32형 시험 발사를 지도하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습니다. 불화살 3-31형은 북한이 닷새 전 처음 발사한 신형 순항미사일로 이번에 잠수함 발사 사용임을 공개한 겁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 소통하면서 시청하시면요. 보는 재미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주제 다룰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숨가쁘게 돌아가는 제3지대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을 나온 탈당파 세력들이 언제 합당할지가 관심이었는데, 자, 장가 기자, 어제 결국 이제 한 지붕에서 합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이렇게 나뉘게 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 그리고 민주당 탈당파의 미래대연합이 다음 달 4일 창당대회를 열고요. 개혁 미래당을 함께 만듭니다. 중텐트가 형성이 된 셈인데요. 네. 이들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득권 혁파와 정치 혁신, 사회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 창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잘못하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겸손한 정당 되겠습니다. 죄 지으면 처벌 받겠습니다. 민주당이 방탄하느라 못하는 정권 견제와 심판 우리가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탈당을 했습니다. 비례대표기 때문에 탈당과 동시에 의원직은 상실하게 되는데요. 네. 제3지대 합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개혁신당에는 바른미래당에서 함께했던 분들이 계시고 또 개혁미래당에는 지역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서 대선을 통해서 또 총선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임할 건지에 대해 의견을 편하게 소통하는 중이라고 했는데요. 권은희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탈당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알리면서 네. 후련하고 좀 숨쉬기가 쉬워지는 그런 느낌도 가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숨쉬기가 힘드셨어요? 어떤 점에서? 많이 답답했었죠. 국회가 타협하지 못하고 싸우는 모습들. 그리고 뭐 법 앞에 평등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함께시키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예. 이 특검법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회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네.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권은희 의원이 또 제3지대 일단 어느 당으로 갈지도 좀 관심사일 것 같은데, 자, 우선 박지영 부원장님, 일단은 아까 얘기 들었던 이낙연 위원장의 발언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지금껏 보면 콕 집어서 겨냥은 안 하고 약간 애둘러서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지명하는 것도 좋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야당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또 다른 야당이기 때문에 이 현 정부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현 정부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이걸 좀 더 강하게 내비치는 게 맞거든요. 현재 목소리는 최근에 이낙연 대표의 메시지 중에는 제가 보기엔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더 이제 세게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견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도 야당이고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드는 당도 야당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선명성 경쟁인 네. 거고, 윤석열 정부와 어느 당이 더 잘 싸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는 과거에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라든가 또 뭐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께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정권 심판 아니면 좀 선명한 뭐 이재명과의 차별성 어떤 게 좀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차별성 있잖아요. 이걸 상당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낙연 신당의 주적은요, 윤석열 정권이 아닙니다. 이재명 심판이에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이낙연 신당의 저는 주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름만 말 안 했지 직접 겨냥한 거 똑같잖아요. 재지엄에게 벌 받겠다. 이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실제는 이제 한 11개의 혐의거든요. 쪼개면. 이런 이제 그 방탄, 민주당을 직접 겨냥해서 이제 비판한 게 맞다. 이래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낙연 이제 위원장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말씀하신 대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좀 관심사일 것 같고요.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이 얘기도 해볼게요. 이 새 당이 이제 가칭이긴 합니다만 당 이름이 개혁미래당입니다. 네. 어디선가 좀 들어봤던 그런 이름인데 이준석 전 대표의 이제 개혁신당하고 당 이름이 딱 겹치거든요. 이게 좀 그렇습니다. 여거저거 좀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네, 요즘 사실 여러 가지 신당 창당되면서요. 이름 놓고 너무 헷갈린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중에서 사실 개혁신당이 이름이 짧기도 하고 개혁의 이미지가 부각이 되면서 가장 기억하기 쉽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혁미래당이 또 새로 등장을 했는데 이게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미래 대연합이 합치면서 새로운 당명으로 개혁미래당, 임시긴 합니다. 근데 개혁미래당으로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이준석 대표도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거 너무 한 거 아니냐, 이 명칭. 네. 개혁신당도 있는데 개혁미래당 너무 개혁신당이 반응이 좋으니까 좀 따라한 거 아니냐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사실 이게 유명 식당 이름 비슷한 상표권 분쟁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러네요. 이런 얘기를 좀 비꼬면서 이거 너무 신장 개업한 중국집 이름 따라한 것처럼 이런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올라오기도 했는데 일단 이낙연 대표도요 지금 공모를 받아서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일단 가칭이기 때문에 가칭이다. 좀 지켜봐 달라 이런 입장 전했습니다. 네. 개혁미래당, 개혁신당 나오니까 사실 저도 아직 입에 잘 붙지 않는 좀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당명의 개혁에 들어간 이유 신경민 위원장이 직접 밝혔는데 어떤 이유 들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시대 정신을 담은 단어가 미래, 개혁, 뭐 통합,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뭘 찾다가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요. 하여튼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요. 이것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다가 보니까 미래하고 개혁을 이렇게 합하다가 보니까 또 이런 이름이 지금 가칭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꼭 그걸 염두에 두었다 두지 않았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 뭐 해석은 자유니까 저희가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염두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설명은 일단 우연이다. 뭐 나중에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였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일각에서는요 이낙연 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제3지대 주도권 다툼, 주도권 싸움 뭐 계속 벌일 거다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지금 이제 일단 호칭 문제는요. 개혁이라는 말은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지 어느 세력이 이제 독점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준석 대표는 이제 자기 중국집이 좀 잘 되니까 신장기업에서 베낀 것처럼 이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국집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당원이 아마 5만 대에서 거의 멈추고 있거든요. 어허. 저는 잘 되는 중국집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굳이 이제 개혁의 원조를 찾는다면 오히려 이제 개딸입니다. 개딸이 개혁의 딸. 이게 개딸이거든요. 개혁에 예, 원래 개딸이 줄임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개혁이라는 게 원조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독점에 쓸 수 있는 단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중국집이 별로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마치 이게 뭐 무임승차처럼 운운하는 거, 이게 저는 잘못됐다. 이래 봅니다. 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러달라고 쪽에서 요청을 한 것 좀 순화하도록 하겠고요. 박지영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도권 싸움 팽팽해질 것 같습니다. 양측. 원래 이제 비슷한 사람들끼리 많이 싸워요. 결국은 합칠 것 같으니까 그전에 이제 싸빠 싸움 세게 해놓는 거죠. 싸빠 싸움이다. 예, 근데 이제 정확하게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이라고 표현하면 보수적 개혁도 있고 진보적 개혁도 있는 거거든요. 난 보수다, 난 진보다, 난 자유주의다, 나는 공동체주의다, 나는 사회주의다. 이런 걸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저는 그 정치를 깊게 보는 차원에서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자, 뭘 개혁할 건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언론개혁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개혁만 이야기해요. 이준석 대표의 개혁은 갈라치기 개혁이죠. 그죠?
뭐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예요. 행태와 이념 가치 노선을 혼돈해가지고 이해를 못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 행태는 분명히 개혁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왼쪽으로 개혁인지 오른쪽으로 개혁인지 그걸 분명히 해줘야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일단 저도 궁금한 점이 일단 개혁 미래당이라고 지은 거 보면요, 이제 개혁 신당하고 좀 합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서동욱 변호사님 이 당명 갖고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그 당명은 이제 공통이 있지만 합치는 게 어려운 게요. 네. 우리 텐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에 그 5명이 가정에 5명이 있어 가족이 그럼 처음부터 이게 5인용 빅 텐트를 가져가서 한꺼번에 이 텐트 치야 빅 텐트가 되죠. 네. 근데 2인용짜리 중 텐트 2개를 가져가서 이걸 이게 합체가 빅 텐트 치려면 텐트를 뭐 우리가 붙이면 어떻게 치대요? 불가능하잖아요. 실제 텐트랑 비교해 보자고요. 저는 이 5개 세력이 한 번에 원샷으로 당을 만들었으면 통합이 돼요. 그러면 이제 비례 1번, 2번, 3번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둘둘 되고 금태섭 신당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미 저는 비례 순번이 그 양양자 이준석 사이에는 정해졌다. 어허. 1번 양양자, 2번 이준석, 3번 허은하, 4번 천하람 이런 식으로 이게 정해졌다고 봅니다. 예언을 예측을 하시네요. 예? 예언이라 예측까지 했다는 지금 것입니다. 이게 그 뻔한 거 아닙니까? 그 내부에. 어허. 따라서 이제 그게 다시 이낙연 당하고 합치면요. 또 비례 순번 절반은 주의되잖아요. 그런 게 저는 이준석 대표가 못한다. 따라서 이제 이거 공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빅텐트는 어렵다. 어렵다. 예.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를 제가 비판하기도 합니다만은 한편으로 보면 다른 시각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원을 모으고 있다는 것은 당원 민주주의에 기반해서 정당을 운영하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뭐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례대표 순번을 내정해서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와 만드는 정당과 합쳐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원민주주의 정당을 만들어가고 싶고요.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의 당원민주주의가 싫어서 나간 사람들인 겁니다. 당을 나는데 당원 모으겠다는 생각이 현재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부분들의 정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세력이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갈등이 심해질 거다. 그런 생각도 그래도 가집니다. 합쳐지는 방향으로 가실 거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도 합쳐집니다. 결국은 여론조사 높은 쪽이 이기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양 두 분 말씀이 좀 많이 갈리는데 일단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이 두 세력이 합치기 힘들 거다. 금태섭 대표가 중재에 나설 거다. 뭐 중기에 나설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뭐 금태섭 이제 그분은 새가 없어요. 제가 보기 그분이 역할하기에는 자체 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역할은 이제 미미할 거고요. 지금 이제 합치려면 일단은 이제 공천 제가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무엇보다 이제 공약이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정당은 이제 정치적 비전이나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폐지하겠다. 이 공약에 이낙연 신당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또 오늘 이게 발표했잖아. 여성도 병력 의무를 하게 하겠다. 이걸 이게 과연 다 동의할 수 있을까요? 너무 이게 이준석 신당은 이제 갈라치기를 통해서 20, 30대 남성표라도 확실하게 잡자. 이래서 이게 무임승차 폐지, 그다음에 여성도 병력 이런 데 파격적인 공약을 내는데 네. 과연 이게 이낙연 합리적인 그 세력에서 동의할 수 있을지 저는 이 공약만 보더라도 통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박지원 본자님, 일단은 뭐 주도권 싸움 계속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이제 개혁 신당이 지지율 측면에서 보면은 좀 더 앞선다. 하지만 이미 현역 의원 3명을 보유한 개혁 미래당이 그래도 기호 3번 얻기에는 좀 더 유리하다는 그런 전망, 관점도 있어요. 뭐 3번하고 4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 3번을 이게 찾기 위한 이번에 그 비례대표 관련해서 정당 투표가 번호가 수십 개가 나올 겁니다. 수십 개가 나오는데 3번 있으나 4번 있으나 별로 의미 없어요. 그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그럼 우리 국민들이 번호 차이를 판단하지 못하고 앞에 있으면 무조건 많이 찍어준다.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저는 뭐 별로 의미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원 숫자 문제도 물론 이제 국비 지원을 받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준석 대표 당 같은 경우는 당원을 모으기 때문에 당비에 의해서 운영한다라고 해버리면은 이 당 운영 경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부담이 없을 겁니다. 저는 뭐 3번, 4번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의원 숫자의 문제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여론조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그리고 이낙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 전 대표가 뭐 출마 권유를 계속하지만 뭐 일단은 안 한다고 했다가 조금 요새 보면 좀 출마 쪽으로 좀 기류가 바뀌는 것 같은 뉘앙스가 좀 풍기더라고요. 뭐 제가 보기에 이낙연 대표는요
광주에 그 6개 지역구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마 근데 이낙연 대표는 출마할 걸로 봐요. 왜냐하면 직접 호남에서 이제 출마해서 바람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이준석 신당에 먹힙니다. 본인이 출마를 해야 돼요. 따라서 저는 이낙연 대표는 하는 걸로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분이 자기는 어느 지역 나갈지 밝히지도 않고 계속 이제 이낙연 대표 보고 이제 뭐 어디 나가라 인천 계양을 나가라든지 예. 이런 데 훈수를 두는데 저는 본인부터 이게 지역구 갈 건지 아니면 이제 비례로 숨을 건지 지역구 간다면 대구나 어디 갈 건지 분명히 밝히고 남한테 훈수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저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지역구 출마 안 하고 네. 뭐 비례 2번이나 간다면요. 네. 이거는 이제 동지들의 시체 위에 아마 다 이게 지역구 나간 동지들은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 시체 위에 본인이 2번 배지 달겠다? 이래서는 이게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래 봅니다. 그렇군요. 두 사람은 어떻게 행보가 결정될지 한번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뭐 관리입니다. 통합이 될지 안 될지 관리는데 일단은 먼저 합당 선언한 이준석 대표 그리고 양양자 대표가 개혁 미래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 개혁 신당인데 개혁 미래당의 당이라는 당명을 듣고 국민들도 저희랑 똑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왜 개혁 미래당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개혁신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나 다만 개혁신당에 바로 합류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가 사실 좀 이질적으로 들리긴 하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게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자, 제3지대 얘기할 때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어디로 갈 것이냐,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장가희 기자, 일단은 국민의힘에 잔류하기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과거부터 유승민 의원은 자신 아버지의 친구라는 점도 강조했고 또 2004년에 이준석 대표는 유승민 의원실 인턴으로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됐었는데요. 여러 인연을 강조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에게 많은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네. 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당을 지키겠다며 한나라당에 24년 전 처음 입당해서 내 젊음을 모두 바쳤는데 이 당은 특정인의 사당이 아니고 이제까지 인내온 것처럼 앞으로도 인내하겠다라면서 개혁신당 합류설에는 일축했습니다. 네, 소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잘 뜯어보면요. 공천 신청은 국민의힘이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두고 또 해석이 분분합니다. 불출마 선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역할이 기대된다. 뭐 수도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많은 해석이 나오는데 뭐 유승민 전 의원 의중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본인은 이제 뭐 수도권에서 이제 전략 공천을 당에서 이제 주면 나갈 수도 있다. 전략 공천을 주면 이런 이제 기대감에 아마 이제 내 스스로 공천 신청은 안 하겠다. 다만 이제 당에서 알아서 주면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의도로 발언했는데 제가 보기 당에서 안 줄 것 같아요. 어허. 왜냐하면 이제 그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게 아닌가. 지금 이제 그 당내에서 건전한 비판이 아니고 아주 제가 보기 마치 윤석열 정부에 실패하도록 이렇게 좀 약간 이게 그 영린을 건드리는 네. 식으로 이게 많은 비판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저는 뭐 당에서 유승민에게 먼저 역할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그 합류를 안 한 이유는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미 그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인간적으로 1년 가까이 연락을 한 적이 없대요. 제가 그런가요? 이제 취재해본 바로는 예. 그만큼 이게 인간적으로도 오래 전부터 이제 결별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은 정치판에서요. 옛날에는 유승민 계보의 이준석이라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준석 계보의 유승민이다. 어허. 그만큼 이게 존재감이 이준석 대표보다 약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가봤자 결국은 이제 이준석 덜러리만 쓰는 거예요. 차라리 국민의힘에 남아있다가 다음 몇 년 뒤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대선 도전해보자. 비주류 있다가 이런 의도로 이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훈 부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수도권 그리고 중도층에서 어떤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인물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이 내려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공천을 안 준다는 거죠. 그렇게 보이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아니라 대선까지 가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좀 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이 오면은 본인한테 기회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계산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만들고 있는 당이 본인의 대선 플랜과는 맞지 않다고 볼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또다시 지하철 문제라든가 또 뭐 여성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게 보면은 국민 갈라치기 틈새당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걸 가지고 대선까지 갈 수 있습니까? 대선은 좀 더 포괄적인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저는 앞서 제가 그 얘기 좀 보태고 싶은데 이준석 대표는 이런 식이면은 비례로 갈 것 같아요. 본인이 뭐 2당을 하겠다, 당을 외연을 키우겠다 이런 게 아니고 계속 갈라치기를 한다는 것은 비례대표 득표율을 확실하게 다지겠다라는 전략이거든요. 물론 뭐 저기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처럼 뭐 비례대표를 숨었다 뭐 이렇게 뭐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과연 이 개혁 정당을 새로 하겠다는 포부를 밝혀놓고 그게 맞는 행동인지는 저도 참 비판적입니다. 네. 두 분 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비례로 간다. 이건 좀 합치를 보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갈라치면요. 한번 보세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표도 포기하고 그다음에 여성들 표도 포기하고 이래서 지역구 나가서 어떻게 50% 얻습니까? 이렇게 갈라치기 하면 비례로 가면 이제 10%는 확실히 챙긴다. 이러면 이게 몇 석은 건지잖아요. 이번에 뺏지 못하면 영원히 정계 퇴출된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마이너스 3선이잖아요. 3번 떨어졌잖아요. 마이너스 3선. 예. 근데 이번에 떨어진 마이너스 4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비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입니다. 네, 재밌는 표현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올드보이입니다. 친박계 좌장이죠. 최경환 전 부총리가 출마하겠다고 못을 박았는데 어떻게 보면 원조 친박계 의원들이 좀 행보가 좀 엇갈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아마 이제 그 사면 복권은 됐지만 그러게 뇌물 받은 정과가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법으로 이게 사면 됐다 해서 뇌물 받은 사실조차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런데 좀 부패 정치인들은 이제 좀 퇴장하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 이제 자꾸 이게 세대 교체, 나아가서 이게 정치 교체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런 올드보이가 노는 게 맞는가? 이런 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영아 변호사 정도 지지하고 옛날에 친박들은 전혀 지지하지 않는 걸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유영아 변호사만 이제 그 옛날에 지지 연설이나 유튜브로 이번에도 하지만 나머지는 이제 그 아예 다른 친박은 만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팔지 마라 이러고 있거든요. 저는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명예복이나 억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 불출마하는 게 맞다 이래 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제 취재 내용 한번 맞는지 한번 관전 포인트 끌어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이요 주말 동안 서울 곳곳을 사실 누볐는데 장소들이요 사실 국민의힘하고 굉장히 좀 연관이 있어서 관심이 많이 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요. 개혁신당은 주말을 맞아서요. 대중적인 소형 트럭으로 알려진 이 라보를 이준석 대표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곳곳을 누볐는데요. 자신이 직접 운전하는 사진을 또 SNS에 공개하기도 네. 했습니다. 방문한 장소들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은데 먼저 마포구를 방문했습니다. 이 마포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사적 본천이다, 사천이다 이런 부분으로 논란이 되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강서구를 방문했어요. 이 강서구 지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했던 지역구기도 네. 하잖아요. 이곳을 곳곳을 누비면서 직접 이렇게 트럭을 운전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망원시장에서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정치를 이제 프로레슬링에 비유를 하면서 네. 누구 하나를 죽이기 위한 그런 정치가 아니라 내 삶이, 내 자식이 이 정치를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 즉 본인은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또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뭐 미래적인 어떤 입장을 보였네요. 자, 그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당색을 상징한 주황색 지도체를 입고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양양재 대표가 나왔는데 그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정치가 정쟁에 매몰되어 가지고 누구 감옥 보내라, 누구 끌어내려라 이 정치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양양재 대표가 정치를 새롭게 하고자 신당을 하는 이유는 바로 정책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양심을 걸고 30년 뒤에도 옳을 선택을 지금 하겠다고 약속드리는 거고. 우리 이준석 대표 되게 매력적이죠? 이준석 대표님 어머님 성함이 뭔지 아세요? 김향자 여사님이셔요. 제가 양향자입니다. 이런 인연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갈등의 정치, 전쟁의 정치, 이제는 끝낼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싸울 사람은 싸우고 갈등할 사람은 갈등하고 내버려 둡시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미래로 건너갑시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어머니가 양재 대표 어머니 양 대표 이름과 같은지 처음 알았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두 군데가 언급됐습니다. 서울 마포울과 강서구 돌면서 일단 유사를 했는데 뭐 어떤 의미를 담고 정치인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뭐 국민의힘은 이제 그 파고드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태우, 그다음에 마포에 이제 김경률 뭐 사천 논란, 네. 이거는 이제 그 파고드는데요. 정치인은 은행이 일치돼야 돼요. 은행이. 예를 들어 이제 가장 이제까지 정쟁, 정치를 게임처럼 보면서 싸움 이렇게 한 게 이준석 본인 아닙니까? 본인이 세대 포위론이란 게 뭐예요? 20, 30대하고 60, 70대가 이제 40, 50대를 포위해서 공격하자. 이게 분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도 양두구육, 그다음에 로마의 코모두스, 신군부 전두환 이런 식으로 계속 분탕질 치면서 공격한 정쟁만 정치를 게임처럼 전쟁하듯이 해온 게 이준석 본인 아닙니까? 근데 무슨 이게 정쟁을 없앤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정책요. 저는 이게 독일의 괴벨스보다 더 나쁘다 봐요. 우리 진중권 교수가 괴벨스로 비유했잖아, 은행을. 예. 그 경마장 어르신들 제일 많이 내린 게 경마장역이다. 이거는 괴벨스보다 더 나쁜 게 괴벨스는요. 선전선동 가짜뉴스는 했지만 독일 국민을 분열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우리 국민 어르신들이 경마장역에 많이 내리는 게 도박하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교묘하게 가짜뉴스 공개하는 거예요. 실제 그 경마장역 가보면요. 그 벚꽃길에 걷는 데도 많고 거기 그 공원이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내릴 수 있잖아요. 이걸 마치 어르신들이 돈이 많아서 도박하러 무임승차 이런 식으로 갈라치는 이게 바로 이준석 씨의 잘못된 정치라 봐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두 분께는 좀 좋은 말씀 못 듣겠네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로 한번 해볼 텐데 어제 취임한 지 한 달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또 여론조사가 한번 나온 게 있는데 대통령실 갈등으로 좀 사퇴론까지 직면했던 상황이라 여론조사가 좀 어떻게 나왔을지 좀 궁금한 대목인데 장가 기자,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죠? 네, 한동훈 위원장이 12월 26일에 취임을 했으니까요. 지금 한 달하고 조금 넘었죠. 한국갤럽이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잘했나 잘못했나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결과를 보니까 긍정이 44%, 부정평가가 38%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이후에 조사가 된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도 함께 반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해봤더니요. 한동훈 위원장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85%,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고요. 또 중도층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39%, 부정적인 평가는 40% 이렇게 반반이 갈렸습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 한 달을 맞이해서 몇 가지 언급을 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취임 한 달 되셨는데 지지율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과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지적이 좀 나오잖아요. 저는 국민의 평가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한테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당 지지율 자체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는다는 지적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사람이지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한 달 후에 간다니. 제가 한 달 됐다는 거를 언론 보고 알았거든요. 한 달을 하루같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남은 70여일도 하루처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여론조사가 어쨌든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평가를 얘기했더니 평가를 받는 사람이다 하고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 일단은 서정욱 변호사님 여론조사 보면은 6%포인트 격차로 이제 한동훈 한 달 평가가 좀 후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당정 갈등이 있던 시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한동훈 위원장한테 굉장히 뭐 유세한 국면인 것 같은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에 상당히 갈등이 있은 건 사실이에요. 예. 약속 대련은 아닙니다. 실제 이제 완전히 두 사람의 갈등이 컸어요.
정말 이제 폭풍우가 치고 천둥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내릴 정도로 예. 갈등이 컸어요. 근데 그렇게 소나기나 천둥번개 벼락이 칠 정도인데 오히려 이제 우후 지실 비가 온 후에 땅이 더 굳어져 버린 거예요. 네. 우후 지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이 말은 한동훈 위원장은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 얻은 게 더 많아요. 윤 대통령은 이제 뭐 비슷하지만 긍정 부정이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그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다. 이제 할 말을 한다. 소신 있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긍정 여론이 오히려 이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한 위원장은 얻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지율로 나오고 있고요. 뭐 우세승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런데 한 위원장의 개인 지지율이 높은데 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지지율은 안 오르느냐? 이거는 이제 그 타임 렉이 좀 필요합니다. 시차. 네. 결국 한 위원장의 지지가 올라가면 언젠가는 이게 중도도 한 위원장을 지지하다 보면 국민의힘 찍게 됩니다. 다만 이제 시차적으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한 위원장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도 견인한다.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도 지지도 올릴 거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박지원 본장님 일단은 하나 좀 독특한 좀 볼만한 대목이 20대 기대가 좀 높게 나왔다. 이 부분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최근에 얻어맞은 분, 조금이라도 뭐 어쨌든 간에 탄압받은 느낌을 드는 분. 뭐 반사 효과입니까? 그런 식의 반사 효과로 가는 거죠. 저는 뭐 한동훈 장관 한동훈 위원장 인터뷰하는 거 보고 장관 때도 저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장관 때도 사실은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평가받고 감시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압적인 네, 자세를 한동훈 했는데 비대위원장이죠. 네, 지금 좀 앞으로도 계속 좀 더 낮은 자세로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서정욱 변호사님, 이게 중도층 여론이 가장 좀 유의미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긍정 부정이 39%, 40% 굉장히 팽팽하게 갈리는데 어떻게 보면 좀 끌어올렸다. 중도층 지지율을 좀 끌어올렸다. 또 외연 확장에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좀 분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제 여론으로 이제 증빙이 되잖아요. 상당히 팽팽하다는 거는 이제 그 외연을 확장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정치에 약간 이게 무관심하거나 또는 이제 여도 야도 기존의 그 정당이 다 싫다. 이런 이제 중도층에서 상당히 그 호소력이 있는 게 한 위원장 스타일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요. 상당히 그 능력주의. 어떻게 보면 이게 중도가 가장 정치인한테 갈구하는 게 능력주의입니다. 실력 있는 이런 이제 좀 정치인이 나와야 된다. 그 점에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그 어필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 화려한 언변 있잖아요. 절제되면서도 화려한 이런 이제 언변들. 그다음에 그 세련된 매너 있잖아요. 외모를 포함해서 이런 게 중도층에 상당히 어필이 되는 거예요. 어필됐다. 특히 젊은 층에도 야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게 사람 나도 나중에 돼봐야 되겠다. 이런 게 젊은 층이 상당히 많아요. 따라서 저는 20, 30대 중도 기존의 국민의힘이 약했던 이런 데 세력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파고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하나는요. 지켜볼 대목이 하나 있는데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한동훈 의원한테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반대급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 한동훈 위원장 지지 세력이 좀 비판을 가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권 지지층 내부에서도 좀 이견이 보이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특히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그런 온라인 팬덤 상에서 좀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모든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그렇죠. 어떤 온라인상 팬덤의 그 리스크들을 보자면 뭐 김건희 여사 리스크, 뭐 사천 논란 등으로 지금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한 위원장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 같은 것들이 온라인상에 공유가 되면서 이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의 이제 댓글들 보면은요. 윤 대통령 너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지 말라. 오히려 이런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아시안컵 보시는 분들 많은데 재미있는 또 비유가 있었어요. 축구죠? 네, 축구죠. 이 축구에서 지금 이 윤 대통령을 좀 성적이 저조한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비유를 하고요. 한 위원장을 긴급 투입된 수석 코치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이 팀 심폐소생술하려면 이 수석 코치와 그리고 국가대표 간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수석 코치 얘기도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주장이 또 온라인상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글을 두고서는 좀 총선을 앞두고선 내부에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는 거 옳지 않다. 또 이런 반박글도 올라왔지만 윤 전 대통령도 얘기에 좀 귀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온라인상에서 지금 팽팽하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뭐 일견 뭐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비유인 것 같긴 합니다. 축구 비유가요. 자, 그럼 이어서 질문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아까 서정욱 변호사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소폭 좀 하락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어떤 갈등 이후에 나온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갈등이 좀 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조금 오른 반면 이 당 지지율도 횡보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부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폭 하락해서 지금 36.2% 정도 이전에 비해서 직전 조사 결과에 비해 0.6% 정도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어떤 갈등이 부각된 이후에 이제 제시가 된 그런 수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4주 연속으로 30% 중반대를 횡보하고 있고 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는 또 평가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지율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 갈등이 오히려 소폭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시킨 것은 아니냐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전에 나온 속보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다. 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일단 디커플링 현상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둘이 좀 만나면서 뭐 일단 갈등이 1차적으로 봉합됐다고 하는데 또 한편에서도 그냥 덮었다. 일단 덮었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두 명이 만남으로써 뭐 디커플링 현상을 좀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자꾸 이게 두 분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이런 데 세력들이 많아요. 계속 이제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축켜 올려서 어떻게든 이간질 한번 시켜보자, 갈라놓자 이런 이제 세력이 있는데요. 제가 비유를 해보면요, 뭐 축구에 뭐 아까 감독하고 뭐 수석 코치 이런 게 안 맞고요. 네, 방금 좀 잠시 말씀드리지 죄송하지만 오늘이라고 합니다. 오늘 용산에서 비공개 오찬을 둘이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비유가 맞냐? 옛날에 왜 유비가 제갈량을 이제 삼고초려에 왔잖아요. 그때 유비가 한 말이 있어요. 제갈량과 나는 물과 물고기다. 이걸 이제 한자로 수어지교 이런 데 표현을 썼잖아요.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물이라면 한동훈 위원장이 물고기입니다. 이 말은 물을 떠나서 물고기는 바로 말라 죽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없으면요, 한동훈 위원장이는 물고기가 어디 헤엄치고 다닐 데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이제 둘은 운명 공동체고 동지고 원팀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아마 자유우파 보수의 대다수의 여론이고 이걸 자꾸 둘 사이를 갈라치려는 이런 데 세력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래 보이고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 되잖아요. 근데 요걸 똘똘 뭉치면요, 거기에 한 10% 정도만 외연 확장하면 되거든요. 근데 차별화해서 무조건 가면 이게 기존 30 몇 프로도 이탈할 수가 있어요. 분열되면. 따라서 저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스란히 가져가면서 한 10% 정도 한동훈 개인기로 외연 확장하면 총선이 승리할 수 있는, 따라서 이제 둘의 관계는 똘똘 뭉친 동지다. 그래서 오늘 이게 오찬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희망론까지 한번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장관 기자, 일단은 내일 총선이 치러진다면요, 이제 지역구원으로 어느 정당 후보 뽑겠냐 이런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결과는 어떻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갤럽이 지난주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요. 당장 총선이 치러진다면 43%가 민주당을 뽑겠다라고 했고 39%가 국민의힘을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언뜻 보면 민주당이 조금 더 앞서가는 것 같지만요. 국민의힘의 상승세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조사했던 것과 비교해서 국민의힘은 선호도가 6%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인 4%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또 스윙보터 역할을 하는 충청권을 한번 살펴보면요. 충청권에서는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국민의힘을 뽑겠다는 지지층이 지난 조사보다 훌쩍 상승한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나 여당 심판론은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감소를 했고요. 민주당의 의회 독주 심판론은 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임지혜 변호사님, 네. 이것도 한번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차기 대선 양자 구도,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2명을 놓고서 이제 선호도를 조사해 봤더니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겠다는 쪽이 45%,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2%. 사실 오차 범위 내의 초박빙이라고 볼 수 그러네요. 있는데요. 또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이요. 다른 인물을 찍겠다는 대답은 3%에 불과했고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8% 정도 응답을 했거든요.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이 2명 양강 구도로 좀 굳혀지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가능하게 하고요. 예측할 수 있겠지만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강한 30대, 50대 이후표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높았고 그에 반해 60대 이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가 훨씬 높았습니다. 20대에서는 이 대표와 한 위원장 모두 비슷한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장가 기자, 이런 가운데서 여론조사는 좀 별개로 다가오는 공천에서 이제 당정 갈등이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오를 수 있다. 2차전에 갈 수도 있다. 이른바 윤한 2차전 얘기인데 한 위원장이 어떤 2차 시험대가 될 거다. 이런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의 최종 도장이 찍혀야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공천을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현재 대통령실 출마자 그리고 정부 차출 인사, 친윤계, 친한계 또 영입 인사를 어떤 식으로 공정하게 공천을 줄 것인지 이 부분이 2차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가 기자 잘 설명해 주셨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이 총선 공천 국면에서 이제 다시 한번 2차전이 벌어질 수 있다. 뭐 아까 계속 봉합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부분? 뭐 저는 이제 그 더 큰 갈등이 올 수도 있어요. 더 큰 이제 비가 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갈등을요 자꾸 이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 갈등을 이제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그 창조적 효율적으로 생산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갈등을 잘 풀어 나가면 전화위복이 되는 이런 이제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저는 공천 갈등은 이제 어떻게 푸느냐? 바로 이제 원칙과 정교한 시스템 공천, 시스템에 의한 원칙 공천 이걸로 이제 갈등을 풀 수 있다 봐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전략 공천 아니겠습니까? 전략 공천을 최대 50개까지 하는데, 네. 근데 예를 들어 뭐 정교하게 3번 이상 패했던 지역이라든지 여론조사가 얼마 차이 난다든지 이런 데 원칙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 원칙에 맞게 공천하자. 이러면 이제 갈등이 있을 게 없잖아요. 저는 정교하게 시스템 공천으로 충분히 갈등을 돌파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교한 시스템 공천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박재현 원장님, 거기 중에서도 또 하나가 윤한 갈등에서 나온 이제 공천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한 갈등 촉발된 문제가 일단 윤 대통령을 민주당에서는요 선거법 위반으로 좀 고발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이제 공천에 개입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실형 2년이 선고됐던 게 당의 공천에 개입했기 때문에 그게 선고됐던 거거든요. 지금 비슷한 행위를 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 보고 사퇴하라는 의사가 분명히 전달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헌법 8조 2항에 있는 정당한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라는 헌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남은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갈등의 핵심은 하나는 결국은 김건희 특검하고 디올백. 이걸 또 계속해서 언론이 물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야당도 이걸 또 집요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그걸 당신이 공정하게 처리해야지. 살아있는 권력한테도 대항해야지 이렇게 물을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용대실이나 새롭게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달고 지금 국회의원이 되려고 들어왔을 때 경선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거예요. 현역 기득권들한테. 그럼 현역 기득권들을 어떤 비정상적 방법으로 해서 잘라내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윤한 갈등이 다시 생길 수밖에 없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중진들을 본인이 손에 피를 묻혀가지고 적대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대통령실 입장은 다르거든요.
알겠습니다. 손석희 변호사 여기서 대해서 이게 선거법 위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이 뭐 김경률을 공천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원칙과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그 해라는 거 이게 왜 불법입니까? 대통령도 이제 수석 당원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대통령이 불법이 되려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송철호 당선이 내 30년 지기 소원이다. 이래서 이제 청와대 8개 조직이 다 움직인 울산시장 이런 게 문재인 대통령 있잖아요. 이런 게 불법이죠. 또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뭘 했냐면 탄핵될 때 우리 당이 일당이 되면 좋겠다. 이래가 이게 탄핵될 때 위법은 있다 했잖아요. 물론 이제 중대한 건 아니라 했죠. 저는 이런 노무현, 문재인 이런 대통령 개입이 불법이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원칙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해라고 비서실장이 한 것뿐이에요. 이게 뭘 고발합니까? 아니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 뜻도 없이 대표 찾아갑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당 대표 보고 사퇴하라 소리했는데 그게 개입이 아닙니까? 우리가 체리 따봉부터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이 모든 수많은 과정들을 보면은 국민들이 짐작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하게 당에 개입하고 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선 얘기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촉촉에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임차입니다라는 발언으로 유명한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도 서울 중구 성동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 지역에는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곳이라 좀 맞대기를 성사되는 거 아니냐 관심이 높은데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심이 없이 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내려놓은 의원직에 다시 도전하는 것에 망설임이 있었지만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달라는 당의 간곡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민주화운동 경력이라는 완장을 차고 특권의식과 반기업, 반시장 교리로 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난도질하는 것이 껍데기입니다. 김정석 비서실장께서 나오신다면 되게 고마운 일이고요. 근데 누가 나오든, 그러니까 586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나오든, 아니면 지금 개딸 전체주의, 우리 당대표 보좌를 할, 당대표의 방탄을 보좌 할 그런 세대의 정치인이 나오든, 잘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 전 의원 얘기를 쭉 한번 들어봤는데 일단은 그겁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이제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다. 나는 이제 경제통이다. 하면서 운동권 청산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쭉 들으셨습니까? 어떤 구도가 좀 재미있게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원희룡 장관과 윤희숙 전 의원 있죠. 이분은 이제 두 분 다 기권성할 것 같아요. 이 말은 이제 기권성이다? 예. 첫째는 이제 이재명 대표도 저는 도망갈 거로 봐요. 원희룡 무소속에 도망갈 거로 봐요. 어디로 가느냐? 비례로. 만약에 병리병으로 간다면 그 명분으로. 예. 또는 이제 그게 박찬대 최고를 대신 보낸다는 말도 있고. 네. 하여튼 도망갑니다. 원희룡과 이게 붙을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임종석 이분은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윤희숙 의원이 그냥 기권성하죠. 왜냐? 여기에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돼 버린 거예요. 원래는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삼선했던 데인데 그분이 서초을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략공천 지정했다는 말은 임종석 그냥 공천 안 준다. 경선계에도 이래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아마 이제 그런 운동권 빅매치는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나. 아하. 임종석 실장이 공천 못 받기 때문에 이래 보고 네,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윤희석 전 의원의 어떤 도전장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는데 조금 전에 나온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못 본 상태에서 제가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는 실력 있고 좋은 분이 오는 것 같다. 네. 민주당도 긴장해야 되겠다 하고 덕담을 해드렸는데 좋은 끝나고 평가를 보니까 해주셨네요. 잔뜩 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껍데기라고 지금 하셨는데. 글쎄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실력 있는 분 같아요. 근데 여의도 정치를 들어오면 항상 경계를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귤화위지, 귤이 탱자가 된다는 거죠. 예. 이 저격수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희숙 후보님 일단 공천을 받게 되신다면 제가 환영하고 오시면 탱자가 되지 않으시도록 같이 노력하십시다. 예. 쭉 듣다 보면 좀 비슷한 최근의 일이 좀 떠오릅니다.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장도 운동권 출신의 정청래 위원하고 맞붙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박지원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야권 운동권 텃밭에 한동훈표 킬러 공천이 본격화됐다. 이런 보도도 오늘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예요. 30년 전 운동권하고 지금 왜 붙으려고 해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게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이제 윤희숙 전 의원님이 임차인입니다. 알고 보니까 임대인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뭐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비판의 화살을 쏴야 돼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저분이 비판했다고 저는 뭐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떡볶이 먹는데 재벌들 동원하고 그거는 경제 살리기에 도움 됩니까? 그런 것들도 똑같이 비판해야지만이 본인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는 거고요. 30년 전 운동권들이 지금도 운동권으로서 살고 있으면 그게 아닙니다. 현재 정치인으로 살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정청래 의원을 비판하려면은 검찰개혁이라든가 언론개혁에 앞장서는 진보적 인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수적 입장에서 비판하려고 한다. 이게 맞는 거지. 30년 전에 민주화 운동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공격하겠다? 그러면 30년 전에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까? 보수들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산업화 시대를 왜 외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 안 싸웁니다. 제발 현재를 가지고 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를 가지고 싸우시려면 그 비판의 잣대를 지금 검찰 독재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에게도 똑같이 들이대면서 민주당을 비판하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총선 쭉 얘기 나오니까 격전지라고 할까요? 뭐 가장 핵심적인 승부처럼 꼽히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용성이라고 합니다. 마포, 용산, 성동이라고 하는데 현재 뭐 고가 아파트들 쭉 지어진 곳이기도 하죠. 한강을 끼고 있어서 뭐 한강벨트라고도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마용성 이번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이제 그 4년 전에는요. 아마 이제 용산 빼고는 9개 중에 8개를 민주당이 석권했던 이런 네. 지역인데 지금 이제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구청장을 보면 알죠? 구청장도 많이 바뀌었고요. 네. 이번에 서울시가. 그리고 저는 뭐 마포의 갑은요. 갑은 이제 노웅래 의원이 재판 중에 있는데 그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일부. 근데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오히려 4분이나 나와 있어요. 뭐 저는 누가 잡을지 모르지만 마포 갑독이 상당히 유력하고요. 그다음에 마포 을도 김경률 해서 나가면 선전할 수 있고 용산은 이제 지금 대통령실 현역의 권영세 의원 있고요. 그다음에 성동도 험지 아닙니다. 옛날에 김동성 의원이 임종석한테 이겼던 성동에서 네. 이런 이제 지역입니다. 이번에 그 성동에 을의 하태경 의원이 또 그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오늘 이해운하고 오늘 선언했죠. 예, 하태경. 예. 그다음에 갑의 윤희숙 이런 데 에이스들이 총출동하잖아요. 저는 상당히 마용성은 국민의힘이 그대로 이게 탈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돼요. 부원장님께도 좀 바로 여쭤볼게요. 아까 그래픽 봤지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앞섰는데 그 전에 사실 지역구들 보면은 사실 정반대 결과란 말입니다. 변화가 있을까요? 마용성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당선된 때가 있습니다. 18대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 초창기인데요. 왜 당선되지 아세요? 뉴타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집권자들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하다못해 뉴타운 정책이라도 내놓으시고요. 창조 경제라도 내놓으시고요. 국민들한테 경제라든가 민생에서 도움되는 걸 내놓으셔야죠. 윤희숙 전 의원님 경제 전문가면은 경제 정책을 내놓으셔야지. 왜 뜬금없는 30년 전 이야기를 갖고 와가지고 소환해가지고 억지로 또 정쟁의 한복판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좀 발상의 전환을 제발 해주시면은 한국 정치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희가 한번 분위기 한번 바꿔오는 차원에서 제가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는 라이브 픽에서 박진아 아나운서가 한번 세상 소식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 누구보다 잘 챙겨 먹어야 하는 이들이지만 항상 부대 내에선 부실급식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군 식당에 이 사람이 등장한다 하니 이제 한시름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인데요. 정치권의 러브콜에 정계 진출엔 생각이 없다며 거절의 뜻을 밝혔던 백 대표가 정치권 대신 국방부와 손을 잡고 군 급식 개선에 도전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 26일 군 급식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국방부와 더본코리아. 당장 다음 달부터 시범부대를 선정해 군의 식당 운영 방식에 대한 컨설팅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또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전역한 조리병에겐 더본코리아의 우선 채용 기회도 주기로 했다죠. 내 아들도 10년 뒤면 밥 먹고 지낼 곳이기에 부모의 마음으로 군 급식 변화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힌 백 대표. 백종원표 레시피로 우리 군인들의 밥심을 책임져 주길 바라봅니다. 며칠 전 개장한 수원 스타필드, 개장 소식을 들은 이들은 모두 큰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갑작스러운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쇼핑몰 안에 불이라도 난 걸까요? 알고 보니 개장 후 첫 주말을 맞아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린 나머지 안전 문자까지 발송된 거였습니다. 지난 27일 이곳에 몰린 인파는 무려 14만 명. 층층마다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찬 인파를 보면 재난 문자까지 보내야 했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 끝없는 인파로 인해 인근 도로에까지 정체가 빚어졌고요. 경찰은 주변의 기동대와 함께 교통경찰 50여 명을 배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도로엔 차량이 꽉 차서 주차장 진입까지만 몇십 분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가족 중심 쇼핑몰이 발전해서 MZ세대들 겨냥한 공간을 구현했다는 수원 스타필드. 그 덕분인지 정말 수원 사람들이 다 왔나 싶을 정도로 성공적인 개장을 마친 듯 싶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듯 싶네요.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